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3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오늘 수업 주제는 이 시대 최강대국인 미국의 탄생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북아메리카 동부연안에 위치한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과정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대개 미국 독립혁명이나 미국 혁명이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수립이 식민지 독립과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수업에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국가 형태를 목격하게 될 테니 말이죠. 자, 그럼 미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북아메리카에 건설된 식민지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7세기부터 많은 영국인이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찾아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특히 중립적 종교 정책을 편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면서 이주의 행렬이 이어졌죠. 아무래도 익숙한 이름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영국 혁명에서 등장했던 그 제임스 1세입니다. 그는 청교도들에게 영국 국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죠. 식민지 의회와 자치조직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메이플라워 서약이 체결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인데요. 초기 이주민들의 행적이 궁금하다면 메이플라워호나 메이플라워 서약을 검색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후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18세기 초에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긴 했지만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죠. 17, 18세기 내내 영국 국내 상황은 물론 유럽 대륙 전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독자적인 의회가 설치되어 유럽 대륙 어느 의회보다도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민지 의회는 당시의 기준을 놓고 보면 상당히 민주적으로 구성되었죠. 물론 식민지 의회 선거의 투표 자격에도 토지 소유라는 제한이 있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에서는 백인 성년 남성의 80%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버지니아에서는 절반에 약간 모자른 정도였을 만큼 투표권자의 수가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성인 남성의 약 15%가 투표권을 가진 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인 수치였죠. 이 덕분에 각 식민지에서는 초기부터 자치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런 전통이 훗날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이 되면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식민지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당시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던 7년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7년 전쟁은 1756년부터 63년까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이 서로 동맹을 맺고 양 진영으로 나뉘어 벌인 전쟁입니다. 유럽 대륙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이 중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은 별도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식민지인들이 영국군과 손잡고 프랑스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동맹군에 대항해 싸웠던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에 식민지인들은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새로 얻게 된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 땅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식민지인들이 더 이상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한 거죠.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지친 영국 정부 입장에선 식민지인들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충돌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 식민지로 수입되는 차, 설탕, 종이 등에도 관세를 거두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과 식민지의 확장으로 군사비와 행정비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식민지인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전쟁의 수행과 식민지의 유지는 식민지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한 식민지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등 저항을 펼치면서 영국 정부와 식민지 간의 갈등이 커져갑니다. 그럼 당시 영국 정부와 식민지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영국 정부는 앞서도 확인했듯 식민지인들이 전쟁으로 확보한 이익을 무전 취식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느라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으니 이를 메꾸는데 당연히 식민지인들이 협조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식민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국 정부가 식민지에 대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누려온 실질적인 자치와 정치적 권리에 근거하여 오직 식민지 의회만이 식민지에 대한 과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식민지인들이 보기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영국 의회에는 이를 위한 식민지 대표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의회는 직접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유명한 원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식민지에 과세할 권한이 본국에 있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자치를 누려왔던 식민지에 있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이후 일련의 분쟁을 겪으며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식민지 자치 전반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국 정부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자 식민지인들이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새롭게 부과했던 세금 중 일부를 철회하죠. 하지만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원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에서 식민지인들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입장이 나뉘는데요. 새롭게 부과됐던 세금이 철회된 데 만족했던 온건파와 달리 급진파는 식민지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세금 문제가 터지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합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는 경영난에 빠져 있었는데요. 만약 이 회사가 파산한다면 회사의 주주들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손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남아도는 차를 아메리카에 판매하여 동인도 회사에 숨통을 틔워주려 했던 거죠. 문제는 이로 인해 식민지 상인들이 직접 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영국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급진파 세력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변장하고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을 습격해서 배에 실린 차 상자를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이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직후 영국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군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갑니다. 이로써 영국 정부와 식민지 간의 갈등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식민지에서는 급진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에 영국의 조치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대표 50여 명이 필라델피아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를 제1차 대륙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 의회의 일련의 조치가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의 통상을 단절하며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국왕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국왕에 충성스러운 시민임을 재확인하고 국왕이 식민지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영국 관리들을 견제해 줄 것을 간청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1763년 이후 제정된 강압적인 법을 철회하고 이전에 식민지가 누리고 있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다음 해에 벌어진 렉싱턴 전투인데요. 당시 영국 정부는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강경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식민지의 급진파는 민병대를 조직하고 식민지인들의 호응을 촉구하고 나서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영국군이 보스턴 인근의 렉싱턴으로 진격하던 중 민병대를 만나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두 차례의 충돌 결과 양측에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사실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독립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첫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원정군 3만 명을 파견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륙회의는 전쟁을 주도할 식민지의 실질적인 중앙정부가 되었는데요.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영국군과의 전투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륙회의는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공인하여 대륙군을 결성하고 프랑스 인디언 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던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영국군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전쟁의 목표가 영국과의 결별인지 아니면 타협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륙회의에서도 영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식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또한 이즈음 출판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학습지에 실려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1776년 초부터 대륙회의에서도 독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1776년 7월 4일 마침내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자연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토대로 정부가 이러한 자연적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와 같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은 그 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혁명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죠. 독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앞서 설명한 천부인권, 주권제민, 혁명권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절대왕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이 선언은 사회계약서를 비롯한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로크는 개인의 권리 중 일부만을 통치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만약 정부가 생명과 자유, 재산 등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에 저항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최초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문으로 이는 훗날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후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독립전쟁 초반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며 연전연패하는데요. 유럽의 강국 중 하나였던 영국 정규군에 맞서기엔 급조된 대륙군의 무장과 훈련 정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에 워싱턴은 물자 보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국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전투를 피하고 시간을 끄는 소모전에 나섰고 1777년 10월 벌어진 사라토가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건너가 독립전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처음에 별 반응이 없던 여러 나라들이 사라토가에서 대륙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7년 전쟁에 승리하며 더욱 강대해지고 있던 영국의 세력을 이번 기회에 누르려 했던 거죠. 이에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이 대륙군을 지원하며 영국과 전쟁에 나서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전세가 점차 역전되었고 결국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대륙군과 프랑스군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전쟁은 대륙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참전국 대표들이 모여 강화회의를 진행한 결과 2년 뒤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13개의 식민지는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새로운 정치체의 탄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독립선언문에서도 확인해봤듯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독립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독립전쟁 막바지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이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영국은 식민지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 전쟁이 이어지며 전비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어났고 국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요크타운 전투를 계기로 영국이 협상에 나서게 되면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한 파리 조약이 체결된 거죠.
이 조약으로 13개의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미시시피 강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후 각 식민지는 식민지 시대의 정부 조직을 바꿔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한 것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13개의 공화국이었죠. 물론 독립전쟁을 치르며 이들 13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우면서 결속력이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13개의 나라는 연합헌장을 채택하여 13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를 결성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헌장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독립한 13개의 주를 강력한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13개의 주의 독자성을 보장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앞서도 언급했듯 13개의 식민지가 독립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각각의 식민지는 별도의 의회를 갖고 서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강력한 중앙정부가 생기면 각 주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논의 끝에 채택된 연합헌장에 의하면 새롭게 탄생한 나라는 13개 주의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출현이 가져올 문제를 지적한 쪽의 입장이 우세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현한 연합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국가 형태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합국가에 속한 각 주는 주권을 그대로 가졌고, 연합국가는 공동방위와 안전만을 책임졌으니 말이죠. 연합국가의 탄생으로 조직된 연합의회는 과세권이 없고 각 주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합의회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혀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독립 직후의 경제 상황이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영국이나 서인도 제도와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교역이 크게 침체된 데다가 독립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발행했던 지폐와 채권이 경제 혼란을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연합의회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권한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우선 13개의 작은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 즉 연방정부를 세워 이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를 연방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강력한 연방정부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각 주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독립 이전의 영국의 간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분권주의의 주장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립 직후 경제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방주의와 분권주의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며 사회 불안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마침내 대세는 연방주의 쪽으로 기울게 되고 1787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벌입니다. 그 결과 강력한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방헌법이 채택됩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화폐를 발행하며 외국과의 통상과 주 사이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연합의회와 비교하여 확실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새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을 분할하고 연방정부 안에서도 권력 분립을 확고히 했는데요. 이를 위해 상원과 하원, 대통령, 연방법원이 상호 견제하는 삼권 분립의 원리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제정된 이듬해에 연방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수립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관련한 한 가지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워싱턴은 대통령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며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두 번째 임기가 끝난 후 미련 없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재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던 데다가 워싱턴의 인기 또한 여전하여 다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는데도 미련 없이 물러난 거죠. 2번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사실상 국왕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워싱턴의 문제의식에 따른 결단이었습니다. 이후 1951년에 대통령 중임제가 연방헌법에 명시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대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관례처럼 지켜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가 독재로 흐르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운영된 것은 이러한 워싱턴의 결단덕이 컸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오늘날의 입장에선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결단이 더욱 큰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포괄적인 자치를 누리고 있던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영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결과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공화국을 탄생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써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인 민주공화정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민주공화국은 이상사회를 꿈꾸던 사상가들의 주장에서나 등장하던 나라였는데요. 이제 그 이상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렇기에 미국의 탄생은 영국으로부터의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미국의 독립 과정에 대한 평가이자 내러티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정리한 내러티브가 대륙회의를 이끌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식민지 엘리트층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엘리트가 아닌 식민지 민중처럼 이제껏 소홀히 여겨진 존재들의 주장과 활동을 통해 미국 독립을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와 내러티브를 창출하는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죠. 오늘 수업에서 그 소외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내러티브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역사가 정형화된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설명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만을 살펴본 거죠. 미국 혁명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역사의 다양성까지 얘기하게 됐네요. 역사에서의 새로운 내러티브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역사의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